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막식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김경미 사회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이 순서는요. 올해 핀테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핀테크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먼저 2022년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들으신 후에 핀테크 정책, 감독, 지원, 투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이 사전에 주신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핀테크 정책을 듣다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현장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발표부터 들으실 텐데요. 금융위원회 이동엽 금융혁신 과장님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의 미래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이동엽 혁신과장입니다. 예, 우선 3일간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제 시작됐는데 우선 첫 번째 세션으로 2022년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3일 동안 이제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는 주로 이제 세미나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뭐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미트업 이런 행사들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논의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PPT는 프레젠테이션은 우선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금융하고 관련된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해왔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 저희가 어떤 그 금연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어떠한 그 과제들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대의 금융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새로운 어떤 금융 환경의 변화는 그 코로나19 하에서도 그랬고 크게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금융 그리고 어떤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신 부분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 디지털 전환,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을 보면은 이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금융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태도 근본적으로 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 서비스는 온라인화 그리고 그 플랫폼화 그리고 개인 어떤 맞춤형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가 소개된 지가 이제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여 년을 이제 뭐 구분을 해보면 뭐 태동기, 뭐 형성기,
성장기, 확산, 고도화기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핀테크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진전이 이제 더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최근에 이제 확산 고도화기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도입, 오픈 뱅킹 도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런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정부의 과제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입니다. 저는 이 규제 샌드박스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위반이나 규제 위반 여부가 모호할 때 이 한시적으로 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사실 뭐 규제 당국의 경우에는 그 규제 완화의 영향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은 사업성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입 성과도 뭐 작지가 않습니다. 224 그간에 224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138건이 시장에 출시돼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뭐 대표적인 뭐 주요 서비스 사례로는 최근에 이제 본격 시행이 됐는데 뭐 해외 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대출 모집 비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뭐 상품은 아니지만 혁신 금융 서비스로서 이게 지금 시험되고 있는 많은 뭐 예를 들어 보험에서 어떤 TM에 있어서 보험 모집을 할 때 모바일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모아서 소비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이 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적어도 뭐 한 군데 이상 은행을 거래를 계좌가 있으시고 뭐 증권 다 이제 거래 카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런 정보를 모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데이터도 가입자가 지금 뭐 중복을 포함이지만 한 4,500만 명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 건수도 최근 1개월간 약 5억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안전한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재택근무 환경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할 때 망분리에 예외 적용을 한다든지 가상 사설망을 활용해서 보안 대책을 적용한다든지, 가능한 코로나19화에서 많은 부분들을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픈 뱅킹입니다. 이 오픈 뱅킹도 이제 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시험 삼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앱으로 여러 계좌 정보나 카드 정보를 조회를 하고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개별 제휴 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금융 소비자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증대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이데이터하고 이 오픈뱅킹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앱을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다른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하나의 앱에 있으면은 제가 가진 자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하나의 앱에서 뭐 모든 업무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이 이 동시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많은 그런 그 새로운 서비스들 그리고 그런 편의성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리 핀테크 기업들에서는 이런 그런 환경 하에서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뱅킹도 지금 그 성과를 보면은 지금 은행, 핀테크, 증권, 카드사 등 약 127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4,5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뱅킹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원스톱 뱅킹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계부 관리, 뭐 더치페이, 뭐 간편 결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창의적인 신박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향후 저희가 이 지금 이제 금융 환경 변화와 그간에 이제 해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하고 금융회사들이 그 결제망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도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 그 개막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이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이고 그 규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생긴 거는 아니고 다 이제 이유가 있고, 뭐 소비자 보호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어떤 규제 완화 부분이 참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때까지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그 진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대로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그리고 금융권의 AI 활용을 활성화와 그 신뢰 확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그다음 오픈뱅킹 확대,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마련,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의 혁신과 규제 개혁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비해서 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및 다양성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한국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뭐 영국이나 호주, 여타 국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막 이제 제도가 시행됐을 때 그런 못했던 것들이 이제 수요가 분출이 됐었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그 어디가 그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조금 더 개선할 것이 없는지는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심사 체계를 전문성, 객관성에 기반해서 신속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혁신위원회에 그 어떤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해서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든지, 그리고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 그 환영사에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혁신성과 뭐 소비자 편의,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핀테크 업계에 그런 많은 이제 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인데 이제 특례가 보통 2년 지금 2+2에서 한 4년인데 특례가 종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제도화가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처리 방향을 조기에 확정 통보해서 기업들이나 시장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고 그 사업 중단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원 체계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그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이렇게 밀착 관리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상시적으로 데이터 분석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을 해서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는 데이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석유라고도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 데이터나 오픈 뱅킹 이제 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미래 금융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또 이 데이터 확충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권이 공동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추진을 해 나가서 양질의 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이제 힘쓸 생각인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상세화를 하고 그리고 또 규제도 좀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이 AI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 이게 현장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다는 이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5대 서비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렇게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개발 활용 안내서도 저희가 만들어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을 위해서 금융 AI 테스트 베드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신용 평가 모형 검증 체계라든지 보안성 검증 체계, 효율적 감독 체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뢰성을 할 수 있는 검증 그런 체계와 함께 다양한 이런 관리 감독이 가능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핀테크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개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망분리 규제도 이제 개선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지금 이 중요도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고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중요도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복 유사한 평가 항목은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이제 좀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보안원이 한 번에 평가를 해서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 절차도 간소화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뭐 당국의 사후 보고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망분리도 뭐 개발 테스트하고 관련된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을 한다든지 뭐 비금융 업무나 좀 달라진 그 SAS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 최대한 좀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해서 중장기 과제로도 그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픈 뱅킹하고 관련해서도 조금 더 그 서비스 기관의 참여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오픈 뱅킹 참여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보험사와 할부 금융사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을 금년 중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안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경우에 그 오픈뱅킹을 신규 가입을 하면은 그 한 3일간 단기간은 오픈뱅킹 자금 이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가 발생의 우려가 되면은 그 본인 명의 계좌의 오픈뱅킹 거래를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도입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국제 공조 등을 통해서 그 규율 체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및 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자산 민간 합동 TF를 그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을 하는데 그 지금 합동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 각 부처들이 뭐 법무부, 기재부, 한국은행 다 이 금융감독원 다 참여해서 그런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간에 어떤 해왔던 그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서 추가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뭐 저기 AI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망분리나 클라우드 작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분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뭐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그 샌드박스를 내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엽 금융혁신과장님께서 2022년 핀테크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시대 금융 또 그간의 추진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앞으로의 어떤 앞으로 비전까지도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지금 핀테크 정책을 듣다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 접속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또 특히나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 정책을 듣다 이번 시간에는 핀테크 정책, 감독, 지원, 투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칸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핀테크 정책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내용, 궁금증을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질문이 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네, 질의응답 시간을 위한 자리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영태 디지털 금융혁신국장님, 아까 그리고 이동혁 금융혁신 과장님 발표를 해주셨죠. 정책의 분, 그리고 황인덕 경영기획실장님, 노혜성 혁신금융실장님 네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비슷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나눠봤고요. 선정된 질문에 대해서 네 분의 패널분들께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앞서 발표를 해주셨죠. 정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금융위원회 이동혁 금융혁신과장님. 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독 규제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금융감독원 김용태 디지털 금융혁신국장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핀테크 기업 지원에 기여하고 계시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황인덕 경영기획실장님, 네, 실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장에는 투자가 밑거름입니다. 한국성장금융 노혜성 혁신금융실장님께서 네, 역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정책에 관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부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빅데이터 등 활용이 어려워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에 한계가 있는데요. 정책적인 대안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과장님. 네, 그 20년에 그 신용정보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그 가명정보의 그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제공을 했지만은 뭐 안전장치 및 그 사후 통제 수단도 뭐 마련이 됐는데 뭐 제식별을 금지한다든지 뭐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도입이 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질문의 내용이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집 동의하고 관련해서는 또 딱히 예전의 법안과 그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제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지금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그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원 뭐 이렇게 그 주제로 그 핀테크 업체들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들을 마련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건의 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독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감독 관련한 질문은요. 자,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이 최근 핀테크 트렌드 주요 변화나 이에 따른 금융 감독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금융감독원의 김용태입니다. 핀테크 트렌드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지급결제 업체들이 이 핀테크에 진출하면서 뭐 감독 당국으로 대응을 시작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급결제에서 지금 어떤 상품의 중개나 뭐 인슈어테크나 또 렉테크나 뭐 또 감독 당국에까지 미치는 이 서테크까지도 상당히 지금 산업의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것들 AI 데이터 업체들이 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트렌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금융 이 핀테크 디지털 쪽은 그 비대면 그다음에 자동화라는 두 가지 큰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희 금융감독원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국제 기구들 이제 BIS 같은 데서도 지금 들여다보이는 부분들이 이
빅테크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금융 말고 밖에서 이제 그 디지털을 움직여서 이제 금융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이제 가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네카토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런 업체들의 그 이 기존 그 빅테크 업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10%를 이미 2019년에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넘어서고 있고요. 더구나 단기 순이익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DNA죠. 그 데이터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이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금융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의하고 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탐색 비용과 그 다음에 중개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소비자의 효익 또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그 맞춤형 광고라는 거를 그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소비자의 중개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 이제 당국의 그런 그 이슈 제기 때문에 그 서비스 이제 그게 중단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당국의 그 어떤 그 정책의 감독 당국의 정책에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금감원 뭐 같이 이렇게 상품이 그 온라인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중개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든 또 혹은 뭐 규제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 이제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이 성장 금융에 관한 이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대한 이 금융기관 투자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나요? 이 변경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하신 분이 계십니다. 실장님. 예, 그 온투업 제도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도 전반이라든가 투자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성장금융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핀테크 투자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온투업법 취지와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해당 방향성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온투업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년 지났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개인시용 대출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분야는 지금 선도업체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장금융이 운영 중인 이제 핀테크 혁신 펀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이 이제 자금 유동원을 지원하는 등 좀 실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보다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매출채권 유동화 및 카드 대금 선정사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P2P 기업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이와 별개로 좀 개별 금융기관들은 좀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사업과 좀 전략적인 시너지를 위해서 뭐 개인 대출이라든가 부동산 대출, 아까 말씀드린 뭐 공급망 대출 등 좀 다양한 온투업자들하고 뭐 선별적으로 투자를 포함한 좀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황인덕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핀테크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향후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금융 서비스들에 비해서 이용 속도라든가 실제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 이런 것들이 훨씬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 비해서 혁신적인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만한 그런 서비스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산업, 핀테크라는 것도 결국 금융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각종 금융 규제와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지원 정책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실제 뭐 최근에 나와 있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샌드박스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 파악을 해본 연후에 실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도모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핀테크 기업이 역시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초기에 결국 패밀리 머니라든가 그런 그 초기에 투자한 그런 자금들이 빨리 고갈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때 실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자금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실제 핀테크 기업의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핀테크 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2022년 6월, 금년 6월 현재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총 1168개입니다. 그 중에 핀테크 분야가 244개로서 총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후에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핀테크 분야를 크게 B2C와 B2B로 나눠본다면 금융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B2C 영역은 상대적으로 경쟁의 정도가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 기반으로 직접 기업들을 상대하는 B2B 영역이 아무래도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좀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B2B의 그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정책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연계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에 관련해서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의 비교 추천이 아니라 기존 고객 보유 상품에 대한 분석 후에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 후에 사업자 연결 시에 바로 보험 사업자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이 GA로의 연결이 가능한지 이렇게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저희 규제혁 그 금융위원회에서 뭐 규제혁신 회의 2차 회의 때 이제 그 보험 회사들의 어떤 그러니까 금융 회사들의 플랫폼화를 지원하는 업무와 함께 대칭적으로 또 그 플랫폼에서 그 보험 대리점처럼 그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한 그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연계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상품의 판매가 그렇겠지만은 금융 상품의 판매는 이게 뭐 잘 되면은 좋은데 우리 소위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판매를 할 때 뭐 설명을 잘 안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뭐 그런 이제 설명 의무를 잘 충실히 하지 않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우리 그 금융 민원의 한 절반 정도가 보험 민원이거든요. 팔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판매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물론 이제 뭐 핀테크 이런 업체들에서는 뭐 이렇게 규제가 많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판매 과정을 잘게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제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플랫폼이 그 보험 상품을 취급할 때는 뭐 어느 정도까지 취급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플랫폼 이제 부분을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문제 인식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질문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기존 고객 보유 상품에 대한 분석 후에 사업자를 연결한다. 사실은 이제 이것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앞단에서 말씀드린 기존 고객 보유 상품에 대한 분석은 일단 그런 그 보험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정보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할 수가 이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지금 핀테크에서 뭐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들어가서 딱 그 제 정보를 개인 정보를 넣으면 제가 그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딱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하는 거고, 이제 사업자를 연결해 준다는 부분이 이제 판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사실 이제 이것만 보고는 정확하게 뭐 판매를 뭐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한다는 건지가 조금 불명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 시원스럽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뭐 판매 실적에 따라서 뭐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함께 감안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그 사업자를 연결을 서비스하는 모델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업 모델에 대한 그런 그걸 알려주셔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비교 추천 이후에 뭐 사업자를 연결을 할 때 GA도 보험사는 당연히 이제 연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적절한 보험 상품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보험사는 되는데, GA 보험 대리점도 그러면은 그런 연결해 줄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혁신회의 발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뭐 보험업계라든지 핀테크 업계 그리고 보험 대리점 업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속하게 이렇게 검토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원스럽게 좀 답변해 드리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감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인데요. 금융 서비스가 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에서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 세계 1위인데 2위인 싱가포르나 이스라엘하고도 꽤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미 우리나라 채널 자체가 당초에 뭐 그 영업점 채널에서 그다음에 인터넷 채널로 넘어온 이후에 또 모바일 채널로 넘어오고 향후에는 메타버스 채널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현재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대면 거래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대면 등록 고객 수나 혹은 이용 실적을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이라는 건 저희 사실 손바닥 금융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안에 상당한 정보를 녹이는 게 어렵다 보니, 그렇게 되면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금소법이 이제 시행이 돼 있는데, 금소법에서 말하는 뭐 적합성 또 설명 의무나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면 채널을 전제로 해서 작성되는 것, 이제 법이 만들어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이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층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바일이라는 채널이 대면 채널보다 중개 비용이 저렴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중개 비용이 저렴해진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많이 돌려주고 있는데, 각종 뭐 포인트를 준다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받지 못하는 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금융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레거시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 은행의 채널 담당 부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유효 고객, 그러니까 대출이나 예금을 일정 규모 이상을 갖고 있는 유효 고객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모바일 영업점에 방문하는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한 자릿수다. 이러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상당히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디지털 소외 현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성이 떨어지게 돼서 이제 노인 고객분들이 점포에 방문하셨을 때 대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씩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감독 당국의 그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모바일에 적합한 상품 설명서를 그 만들 수 있도록 그 지금 저희 관계 그 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고 또 정보 제공 동의도 사실은 그 어떤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저 자신도 사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를 그 동의를 했고 또 동일한 정보를 또 금방 또 이렇게 동의 취소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토글 형식의 어떤 메뉴를 만든다든지 좀 그 이건 업체들이 좀 혁신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업계하고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 첫 화면에 금융 상품의 어떤 그 핵심 정보를 표준화 방식으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떤 그 디지털 그 리터러시죠. 그 문해력을 좀 높이는 방안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제가 준비한 답변은 아닌데 그 메타버스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그 저희가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나오는 글자와 키보드를 가지고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는데 그 메타버스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그 말로 하는 거를 이제 그 스픽 투 텍스트 방식의 기술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동공으로 인증을 한다든지 뭐 인간의 행동으로 가지고 그 인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디지털 소외계층도 상당히 포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그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직접 그 메타버스를 만들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전이 또 그 이루어지도록 금융 당국이 관련 규제를 많이 좀 그 검토해서 풀어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또 의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장 금융인데요. 중소기업 이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엑셀러레이터 연결 지원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예, 그 질의 자체가 일단은 그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막 그 태동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원과 육성, 그러니까 초기 지원과 육성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연결을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현재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뭐 전용 투자 제한은 없고요. 다만 그 저희가 19년 말에 조성된 핀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서 좀 금융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좀 혁신을 가져올 만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시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산업 또한 뭐 혁신을 불러일으킬 분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좀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 니드를 충족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차별화된 서비스,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좀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혁신금융 사업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좀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요, 핀테크 혁신 펀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 다시 일정 부분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고요.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혁신적인 기업을 좀 발굴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예상된 것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성의 있게 길게 답변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원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성장을 위해서 이 각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또 센터와 연계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입주 지원입니다.
지금 각 그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실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도 정부에서 조성한 핀테크 지원 예산의 일부를 지방 핀테크 기업, 서울이 아닌 경기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방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핀테크 기업들한테 월 200만 원 한도로 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갖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지정된 기업에 대한 실증 비용이라든가 책임 보험료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핀테크 랩을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산 BIFC에 운영하고 있는 유스페이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 임대료라든가 일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실제 사업들을 통해서 핀테크 스타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가 전라북도 등 그 광역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일부 광역자치단체마다 존재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실제 그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2021년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온라인관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협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핀테크 생태계의 어떤 지방 확산 차원에서 이런 지자체와의 또 협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방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테크 기업과 정책 당국 간의 대화였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정책을 듣다 여러분이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내용 저희가 좀 추려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 감독, 투자,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또 기관의 아낌없는 어떤 지원을 체감할 수 있었고 핀테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또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에 함께 해주신 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시부터는요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의 협업 성공 사례 또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핀테크 협업 성공 사례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인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 핀테크 정책을 듣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경미였습니다.